새로울 신, 매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오늘 함께할 분, 저의 단짝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이사 왔습니다. 네. 저희 코너 제목이 뉴스 신세계니까 네네. 영화 신세계에서처럼 그 뉴스 보기 딱 좋은 날이네. 들어와 하겠습니다. 들어와. 예. 저도 처음 긴장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요. 막상 오프닝 할 때 긴장해가지고 몇 번 버벅 했습니다. 그러면 긴장을 풀기 위해서 우리 네네. 청취자분들 보내신 문자를 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비신님께서 시사를 읽는 따뜻한 눈의 소유자 신장식 환영해요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미래채식주의자님 청취율 하이킹 날려주시길 신장식 변호사님 기다렸습니다 해주셨고, 네. 보라해님도 첫방 5만 가자 해주셨는데 벌써 지금 10,000명의 청취자분들이 유튜브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MBC 라디오 시사가요, 구독자가 80만 6천 명입니다. 이걸 보고 제가 일주일 안에 100만 가자. 예? 100만 가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100만을, 0에서 시작해서 100만을 갔는데, 네. 우리는 80만 6천부터 시작하니까 100만 일주일 안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첫 주에요. 예. 지금 부조정 씨 난리 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90만을 가면 제가 그때 100만 갔을 때 무엇을 하겠다를 미리 공약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90만 가면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0만 공약. 자, 구독 100만 꼭 일주일 안에 좀 달성해 주세요. 여긴 슈퍼챗도 없으니까 부담 없이 구독 100만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10,000분 이상이 벌써 11,000명 들어오셨네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동접 기록도 좀 깨주시고요. 100만 일주일 안에 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다시 소환 통보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에 검찰이 다시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위례신도시하고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된 수사인데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등의 혐의를 검찰은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이 나왔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본 게임 시작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대표는 관련된 의혹들을 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이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미지수 상태입니다. 이미 한 차례 검찰 소환에 응한 바가 있고, 어차피 소환 조사에 응하더라도 그거랑은 별개로 검찰이 어차피 기소 수순으로 밟아 나갈 거기 때문에 굳이 또 포토라인에 설 필요가 있느냐라는 목소리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게 소환 시점이, 이게 소환 통보 내지는 출석 통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석 통보 이런 말은 이제 법률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의 수사, 강제 수사가 아니고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안 가도 그만이고요. 또 갔다가도 나 1시간 조사받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도 돼요. 근데 마치 출석 통보 의무를 규정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프레임에 짜져 있는 거다. 이건 임의 수사다, 강제 수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라는 점 하나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소환에 응한다고 해도 그때부터는 응하겠다고 하면 일정 조율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정 조율을 시도했고, 검찰은 27일을 일정으로 제시했다 정도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고요. 국민들의 인권에 맞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그다음에 이 27일 시기가 재밌습니다. 임시국회 중이에요. 2월 초에 임시국회 끝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7일로 딱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일정 조율을 할 때 주도권을 검찰이 쥐기 위한 일정 제시입니다. 임시국회 중에 소환을 협의를 했는데 안 온다? 그러면은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민주당이 갖게 되는 소위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을 때 받게 되는 정치적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환의 주도권을 첫 단추부터 소환의 주도권을 검찰이 잡기 위한 날짜 선택이 아니겠느냐. 누구한테 길일이 언젠지
물어보고 한 건 아니겠죠. 네. 지금 이제 뭐 동아일보에서 취재했을 때는 이제 27일하고 30일 이틀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이제 언제로 조율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지난번에 성남 FC 건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때도 실제로는 주로 이제 서면으로 작성해온 내용을 제시하는 선에서 이제 그쳤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번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응한다면 그게 굳이 이제 소환 조사로서의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안팎으로는 좀 있는 모양입니다. 자, 실제 영장 청구, 즉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건가 회기 중이라면 또 회기 중이 아니라면 영장 청구할 거냐. 임시국회가 2월 초에 끝나고 나면 또다시 임시국회가 소집될 거예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영장 청구 전망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검찰 그 서초동 검찰청 주변에서는 영장은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영장 청구를 해도 실제로는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체포동의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겠지만 오히려 이제 방탄국회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여론의 이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아마도 영장 청구보다는 검찰이 선호하는 것은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것. 요것이 아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막바로 기각이 되면 그 동력이 소위 수사 동력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어차피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거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우위를 또 점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내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내일 아침 입국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될 예정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전 회장이 이제 어제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직접 부인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만날 만한 뭐 계기도 없거니와 만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제가. 그 이재명이 때문에 저 이재명이 수투하셨는데. 전화 통화를 하신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제 귀국해서 이제 수사를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의 이제 관계를 부인한 적이 있는데 과연 김성태 전 회장은 입국한 뒤에 남욱의 길을 갈지 혹은 김만배의 길을 갈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전개할지가 좀 달라질 걸로 주목이 됩니다. 이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분이 체포된 곳이 너무 의외의 곳이잖아요. 골프장이죠. 골프장인데 여기가 한국인들이 태국 그 관광 가면 골프 여행을 가면 가장 많이 모이는 가장 번성하는 골프장이라는 거예요. 한국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골프장에 떡하니 나타났다. 이것 자체가 좀 이상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사실 이제 이 뉴스에서 포인트로 잡아보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인데요.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국내로 송환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르다. 네. 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특히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시기는 사실 내년 초 총선 직전이라서 민주당이 대응을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곤란한 시점에 들어오는 게 가장 조홍천 의원도 그걸 가장 걱정했죠. 좋은 시점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들어온다라는 거라서 과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수사 과정에서 작용할지 그게 정치권에서는 가장 주목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드러나겠지만 그 소위 CB 변호사비 대납 20억 원의 CB를 통해서 즉 전환 사채를 통해서 변호사비를 이영태 변호사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변호사들로서는 저 같은 보통 변호사들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소위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변호사가 2억 5천만 원 너무 싸다. 이거 받고 그 중요한 사건을 했겠느냐부터가 이 사건의 의혹의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억 전환사채가 이영태 변호사가 있는 회사의 이자로 예.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서 20억이 이게 변호사비 대납 비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관의 눈으로 2억 5천은 싼 수임료일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보통의 평범한 변호사들의 2억 5천은 굉장히 비싼 수임료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환사채 등 시비는 돈을 쫓아가시면 됩니다. 물증 없이 김성태의 진술로 또 집을 지으려고 해서는 국민들이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해소하기가 어려워요. 돈을 따라가면 될 일을 왜 자꾸 사람 말만 쫓아가려고 하는지 계속해서 검찰은 그 국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알려진 게 2일 날 뭐 이미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네. 외교부 장관 박진 장관 이름으로 바이든 날리면 논란 관련해서 MBC 소송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뉴 MBC 뉴스 아이키가 첫날부터 MBC 얘기를 다시 하게 됐는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고요. 네. 외교부의 이제 박진 외교장관이 원고가 되고 피고가 박성재 MBC 대표이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이제 비속어 발언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게 소송을 제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데 네. 외교부에서는 MBC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서 동맹국 내에 부정적 여론이 퍼지게 됐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렸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정정보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네. MBC가 우리는 허위 보도를 한 적이 없다. 정정보도 할 수 없다라고 대립하면서 언중위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지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외교부는 이제 결국 본안 소송까지 걸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왜 소송을 하는 걸까요?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교부는 박진 장관 이름으로 네. 왜 소송을 하는 걸까?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예.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외교부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 맥락을 따져보면 이 사안이 사실은 이미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는 뭐 그런 사안인데 이걸 이게 전체적인 정치적 맥락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지만 여권 내부 혹은 정부 내부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의 이제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대통령실이나 혹은 대통령한테 필요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생각 끝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거는 당사자 적격에서 날아갈 가능성이 커요. 즉 외교부 장관이 명예훼손을 받거나 당하거나 한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근데 외교부 장관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되느냐, 이 소송을 제기할 주체가 되느냐, 이거부터가 첫 번째 허들일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재판 과정에서 소위 음성 분석 전문가, 이 자료가 나와야 돼요. 원고가. 즉 외교부에서 당시에 한국에 있는 음성 분석 전문가한테 분석을 해보니까 난리면이더라 이랬잖아요. 그 음성 분석 전문가 법정에 출석하셔야 될걸요. 그렇습니다. 그 감정서 내면 직접 신문 좀 하겠습니다. MBC 측에서 당연히 그러지. 그럼 법정에 나와야 돼요. 어느 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분 얼굴 좀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관계를 따지려면 사실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거는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당시에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MBC가 이렇게 이걸 자막을 달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다라는 걸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그런 증언을 할 수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언급했던 음성 분석 전문가들 나오셔야 돼요. 네, 그때는 이제 복수의 명칭을 사용을 했는데 그 복수의 음성 전문 분석가들이 어떤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예, 그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한번 뵙고 싶어요. 법정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네. 방청하러 가겠습니다. 그분 나오시면. 그런데 저는 이 소송이 법률가가 이거를 이렇게 소송으로 끌고 가라라고 조언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률가로서 이거 참 이상한 소송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왜 했을까? 첫 번째 대통령실에 어필하는 거다. 외교부에서 뭔가 하고 있다. 두 번째 지지자들 즉 일부 지지자들은 난리면으로 들린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당신이 들은 게 맞아라고 사인을 주고 싶은 것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략적 봉쇄 소송입니다. 이게 아무리 이상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실과 국가와 방송사가 민간인이 소송을 한다는 것 그것 자체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함부로 보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 하나 아니냐. 그리고 법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소위 MBC의 사장 선임이나 또는 방문진이나 방심위 구조가 변화하는 올 8월 달까지 완력으로 법리로 이기기보다는 완력으로 MBC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게 하는 소재이다. 라고 법률가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실 예. 제가 이제 비평가로서 봤을 때는 MBC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했었던 이 눈에 띄는 조치가 이번 해외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를 다시 탑승하게 한 조치였습니다. 예, 뭐 통큰 결단이다 이런. 대통령실에서는 통큰 결단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취재해 봤을 때는 혹시 그 배경에 MBC가 제기했던 이제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 소송이 배경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에는 다시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탑승하게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 태웠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다툴 때 위헌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호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 뭐. 그 조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니 뭐 헌법 수호를 위해서 MBC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고 그러는데 헌법 수호가 통큰 결단 하나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좀 일관성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헌법 수호를 하려면 끝까지 헌법 수호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정상회담 뒤에 파병가 있는 아크 부대를 방문했는데 저는 좀 귀를 의심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발언은 이제 아크 부대 장병들을 대통령이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바로 우리의 형제 국가다. 그리고 형제 국가의 안보는 곧 우리의 안보다. 이렇게 얘기를 이어가면서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파병 장병들을 격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 국가인 UAE에 대해서 이제 립서비를 하는 것도 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UAE가 우리의 형제 국가고 형제 국가의 적이 이란이면 연결됐을 때는 우리의 적이 이란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부적절하거나 혹은 경솔한 발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우려하는 외교 전문가들의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발언이 혹시나 예전에 이제 미국의 WBC 행정부 시절에 이란을 악의 축으로 북한과 함께 거론했던 그런 어떤 인식의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아니 조금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하고 서로 적대 국가가 아닙니다. 첫 번째. 관계가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 작년 8월 달에 아랍에미리트 외교부가 성명을 내고 이란 공화국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에 임무를 제기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해서 작년 8월 달부터 서로 껄끄러웠던 관계를 해소하고 서로지간에 무역과 외교를 전부 다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엉뚱하게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을 갑자기 적대 국가로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우리는요, 물론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서의 특수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국제법상으로 보면 휴전 중인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은 적대적으로 서로 전쟁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사관도 다 작년 8월 달에 재개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이란 핵제재 문제 때문에 미국이 워낙 세게 이란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양쪽 다입니다. UAE 입장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갑자기 뭐야. 이란을 UAE의 적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일단 그게 하나 황당할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중동에서 이제 패권 국가 중에 하나고요. 패권 국가예요. 최대 산유 국가 중에 하나고 이전에 이제 유엔의 직접 제재를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란에서 상당히 많은 원유를 이제 수입하던 무역 상대국이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뭐 우리가 강남 지역에 테헤란로라는 이제 별도의 도로 명칭을 갖고 있을 정도라서 우리 강남에는 테헤란로가 있고요. 그쪽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미리 선을 긋고 적으로 규정하는 것 같은 어떤 조심스럽지 못한 언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니까 참모들이 조언을 할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역시 이번에도 좀 구설수가 되면서 외교에 나설 때마다 리스크가 노출된다 이런 중동 비판들이 나옵니다.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은 그냥 구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란이 아니라 미란이라고 한 거다라든지 이란이라는 말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외교적인 큰 실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에서 오늘 뭐라고 이거를 해명을 했냐면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자세한 얘기는요. 내일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모시고 전문가의 견해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마우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